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1995년 1월 13일 이른 새벽,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증기발전소 근처를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낮에도 좀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어둡고 조용했죠. 경비원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그때 숲풀 사이에 뭔가 낯선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후레쉬를 비춰봤죠. 그게 뭔지 정체를 확인한 순간 숨이 멎을 뻔합니다. 젖은 낙엽들 밑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고 현장에는 수사팀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의 말을 잃었죠. 시신이 정말 참혹했어요. 반나체 상태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온 몸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피해자의 옷은 근처 나뭇가지에 일부러 걸어둔 것처럼 전시해 놨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살인이 아니죠. 마치 범인이 내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과시하려고 만든 현장 같았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피해자의 가슴에 오각형의 별, 펜타그램 문양이 뒤집어진 채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칼로 베어서 남긴 것 같은 자국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이 펜타그램이 뭔지 아세요? 원래는 이 모양이 고대 때부터 보호나 균형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탄 숭배의 상징이 되거든요. 이 문양이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에 칼로 선명히 새겨져 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자, 이 사건을 좀 더 조사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원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장에는 이걸 유추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지문도 전부 다 훼손되어 있었죠. 네, 이때 한 가지 단서가 수사팀 눈에 들어왔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곳 바로 근처에 잡코프스 직업훈련학교가 있던 겁니다. 네, 피해자의 나이가 한 10대 정도로 보였거든요. 혹시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닐까? 경찰은 그렇게 해당 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학생 명단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날 밤 기숙사에서 4명의 학생이 함께 외출했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콜린 슬래머로 19살의 잡코프스 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치아 대조를 통해서 시신이 바로 콜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요. 피해자를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학교 분위기는 말 그대로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 혼란한 속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형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요. 어젯밤에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애가 뭔가 이상한 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약간 작은 조각 같은 건데 크리스타 말로는 콜린의 두개골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걸 듣는 순간 형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번쩍 스쳐갑니다. 이 시신의 가슴에 뒤집혀진 펜타그램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컬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양이거든요. 근데 크리스타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악마나 사탄 숭배에 좀 집착을 했다는데요. 형사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컬트 문양이 새겨진 시신, 그 문양을 숭배하던 학생에다가 또 두개골 조각을 들고 다녔다라는 소문까지. 경찰은 망설임 없이 크리스타 파이크를 1순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자 콜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콜린은 어렸을 때부터 심한 난독증이 있었어요. 글자를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그래, 공부가 힘들면 남을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에 지역 봉사활동에도 자주 나갔고 주변에서도 늘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콜린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좀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콜린은 빨리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선택한 곳이 바로 잡코프스 직업훈련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 과정으로 컴퓨터 기술이나 사무 관련 자격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994년 9월부터 잡코프스에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일 배우고 취업하고 싶다 기대에 차서 학교에 갔죠. 근데 막상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여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분위기가 꽤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잡코프스에는 가정환경이 좀 어렵거나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학교 전체가 좀 어수선했고 학생들 분위기도 자유분방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다른 학생이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 크리스타 파이커였어요. 크리스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고 딸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웃들 말로는 크리스타가 갓난아기 때 이 집안이 너무 엉망이라서 아이가 개똥 위를 기어다녔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솔직히 말 다 했죠. 보다 못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타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정말 안전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크리스타는 그 충격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고 행동이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호자가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져요. 엄마는 딸에게 정서적 위로나 안정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건넵니다. 고작 중학생이던 크리스타는 그때 처음 마약을 접하게 돼요. 그것도 그 엄마 손 통해서요. 크리스타의 힘든 어린 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 크리스타는 점점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던 10학년 때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데요. 절도 사건에 연루돼서 한 달간 소년원에 수감돼요. 그렇게 삶이 점점 더 망가져가던 중 단 한 줄기의 빛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잡코프스에서 만난 남자친구 타다릴 쉽이었습니다. 타다릴은 크리스타와 관심사가 비슷했어요. 오컬트, 사탄 숭배 같은 주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했다고 느낀 그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또 연인이 됩니다. 할머니를 잃은 뒤에 좀처럼 누구에게도 막 마음을 붙이지 못했던 크리스타에게 타다릴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누군가 타다릴에게 말만 걸어도 크리스타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콜린이었습니다. 사실 콜린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타다릴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 것뿐이었어요. 워낙 친절한 성격이었으니까요. 근데 크리스타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던 거죠. 아, 쟤 왜 자꾸 내 남자친구한테 말 걸지? 나 무시하나?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도발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내 남친 뺏으려고 저러는구나. 완전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크리스타의 머릿속에서 콜린은 경계 대상을 넘어서 완전히 적이 돼버려요. 콜린 입장에선 솔직히 완전 황당하죠. 애초에 타다릴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크리스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야, 콜린 그런 애 아니다 막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크리스타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1995년 1월 12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크리스타가 콜린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우리 같이 산책 갈래? 내가 저쪽 숲에다가 대마초 숨겨놨거든. 네, 그동안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였잖아요. 콜린은 드디어 내가 오해를 풀 수 있겠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크리스타, 타다릴, 콜린, 그리고 크리스타의 친구 샤둘라까지 이 네 사람이 함께 외출을 하게 돼요. 크리스타는 평소답지 않게 되게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콜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적이 드문 숲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갑자기 샤둘라가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크리스타와 타다릴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요. 갑자기 콜린을 막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할 새도 없이 콜린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요한 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크리스타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콜린의 몸 곳곳을 베며 고문하기까지 하죠. 이때 타다릴도 함께했어요. 가슴에 펜타그램 문양을 새긴 게 바로 그였죠. 콜린은 겁에 질려서 진짜 오해다 제발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타는 그 말 전부를 그냥 변명으로 생각했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리곤 콜린에게 너 말 한마디만 더 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협박까지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콜린은 계속해서 진짜 잘못됐다. 제발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크리스타는 오히려 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스팔트 조각 하나를 주워들더니 아무 망설임도 없이 콜린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두개골이 완전히 깨져버릴 정도였어요. 크리스타는 흙바닥에 쓰러져서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콜린 옆에 조용히 쭈그려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콜린,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콜린은 입을 열 힘도 없이 그저 미약한 신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충격으로 깨져나간 콜린의 두개골 조각을 줍더니 자신의 자켓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마치 전리품처럼 그걸 챙긴 뒤에 타다릴 샤돌라와 함께 아무렇지 않는 얼굴로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정말 근거 없는 질투로 인해서 콜린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아요. 이 모든 정황이 확인되고 크리스타, 타다릴 그리고 샤돌라까지 이 세 사람은 곧장 체포됩니다. 1996년 3월 세 사람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친구 샤돌라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콜린이 맞고 베이고 고문당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망 후에 방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녀는 사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크리스타와 타다릴에게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공격했는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경찰과 검찰에게 상세히 알려주면서 협조하게 돼요. 그 덕분에 그녀는 플리바겐으로 보호관찰이라는 가장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타다릴의 혐의는 훨씬 무거웠죠.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30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 때 배심원단은 이 소년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과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가석방의 기회는 주어진 겁니다. 그의 첫 가석방 심사 예정일은 2026년 1월이죠. 자, 그러면 크리스타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는 사형을, 살인 공모 혐의로는 25년형을 추가로 받아요. 정기의자 사형이 판결받은 후에 그녀는 오열을 하면서 엄마와 한 번만 안을 수 있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저는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2001년 크리스타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등장해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의 목을 신발끈으로 졸라서 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로 그녀는 또다시 1급 살인미수로 유죄를 선고받고 추가로 25년형이 더 붙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12년에는 교도관 2명과 짜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걸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2020년부터는 크리스타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요청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모든 요청이 기각됐고 2026년 9월 30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질투심으로 친구를 죽이고 감옥에 가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크리스타. 과연 죽음 뒤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오후 4시 영국 채셔주에 위치한 공원에서 한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은 메인 산책로를 피해서 조금 더 조용한 길을 따라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에 저기에 한 남성이 하얀 개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산책을 한다기보단 그냥 좀 멍하니 서 있는 느낌? 부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때 개와 함께 서 있던 그 남성이 부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강아지를 두고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이 찰나의 순간에 아내가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리를 피하던 그 남성의 손에 피 묻은 칼이 들려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부부는 남겨져 있던 하얀 개에게 다가가 보는데 이 정체를 확인하고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멀리서 보고 강아지라고 생각했던 그건 하얀 자켓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여성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는데 정말 많은 양의 피를 흘렸더라고요.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발견 당시 그녀는 미약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은 금방 알려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뉴스까지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곧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는 15살이던 브리아나 자이로 근처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곧장 수사가 시작되는데
경찰은 일단 브리아나 집에 납치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봐서 그녀가 직접 집을 나섰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그녀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죠. 브리아나의 집 앞 현관문 카메라에 오후 12시 45분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리아나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걸어갔죠. 근데 그녀의 행적이 좀 이상해요. 집에서 3분 거리에 정류장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반대 방향으로 향했고 25분을 걸어서 멀리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탄 28번 버스는 그녀가 걸어왔던 방향 그대로 돌아갔고 심지어 바로 집 앞을 지나가기도 해요. CCTV를 통해 확인한 브리아나의 모습은 내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시 53분, 한 정류장에서 내리더니 2명의 학생을 만나더라고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이었죠. 이 3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사건이 발생한 공원으로 들어갔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브리아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2 학생이 원래 알던 사이였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이라는 특정 위치에서 만난 점, 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거나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동행을 했다는 점에서 서로 신뢰하거나 친분이 있을 사이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잡는 과정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곧장 피해자 브리아나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 스칼렛 젠킨슨과 만나기로 한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CCTV 속 여학생과 스칼렛을 대조한 결과 둘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스칼렛은 열흘 전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온 동급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2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알게 된 건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일 딱 붙어 다녔다고 해요. 어쨌든 피해자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또 사건 현장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잖아요. 꼭 용의자라고 할 순 없지만 브리아나의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칼렛을 곧장 경찰서로 불러냈죠. 그리고 이때 당시 함께 있던 남학생의 정체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 레크리프로 스칼렛이 전학을 가기 전에 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였죠. 2 사람은 단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 에디와 스칼렛 2 사람 모두 자기도 어찌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스칼렛은 브리아나 추모글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도 했고요. 경찰은 이 2 사람에게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낼 것 같았고 결국 2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죠. 우선 이 3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브리아나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태어날 때의 성별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기대나 또래의 시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의 선택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브리아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조롱과 따돌림부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집단 폭행까지 겪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은 결국 딸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특수교육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CCTV에서 찍힌 스칼렛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특수교육학교에는 2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브리아나처럼 교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스칼렛은 후자에 가까운 학생이었어요. 원래는 일반 학교에 다녔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가져왔다가 적발되면서 이 특수교육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겁니다. 거의 강전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전학 첫날 브리아나 옆자리에 배정되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막 메이크업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해요. 사실 브리아나에게는 이런 관계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처음으로 학교 친구가 생겼다라면서 행복해 했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자랑스럽고 또 딸을 대신해서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스칼렛과 브리아나의 관계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에디, 같이 체포됐던 그 남자예요. 얘는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브리아나와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스칼렛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11살 때 학교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됐어요. 스칼렛은 평소에 그 나이 때 애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공포영화나 흑마법 이야기들을 막 노려놓곤 해서 친구들이 다 피하는 은근히 겉도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에디의 반응만은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이상한 이야기를 막 떠들어도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덤덤한 태도는 오히려 스칼렛에게 편안함을 줬고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끈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디는 스칼렛과 조금 다른 의미로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도 잘해서 킥복싱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용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에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스칼렛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그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섰을 무렵이에요. 어느 날 에디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다면서 스칼렛에게 털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남학생 마크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에디는 질투심에 휩싸여서 진짜 마크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막 화를 내는데 스칼렛이 이 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에디는 처음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과격하게 토로한 거였지만 스칼렛과 대화를 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마크를 어떻게 죽일 건지 그 후에 어떤 경로로 도망갈 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칼렛이 나는 사실 이미 2명을 죽여본 적이 있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럴듯한 살인 경험담까지 막 늘어놓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게 모두 허세에 불과했고 사실은 아니었다고 밝혀져요. 다행히 이때는 계획에만 그쳤지만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본격적이게 살인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스칼렛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막 만들어요. 그러더니 살인 리스트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말을 못하게 혀를 자르고 고문한 후에 살해해서 눈알과 치아를 뽑아 수집하자.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폭력 판타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스칼렛이 강전을 가게 되면서 브리아나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디에게 브리아나를 본 인상과 감정을 바로 전하게 되죠. 처음에 스칼렛은 트랜스젠더는 처음 본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 감정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브리아나가 나보다 예쁜 것 같아. 걔를 쳐다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
나 어쩌면 걔 사랑하나 봐. 안 되겠어. 걔를 없애버려야 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스칼렛의 생각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2023년 2월 스칼렛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에디에게 살해 계획을 꺼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브리아나를 공원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살해하자고 했어요. 브리아나를 유인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마약 거래를 할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코카인을 사러 가자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사실 브리아나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그걸 막 찾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스칼렛이 유일한 친구잖아요. 친구가 이거 하면은 너 기분이 좋아질 거다 라고 권하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스칼렛은 브리아나에게 정확히 어느 정류장에서 몇 시에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로 올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처음에 브리아나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다. 꼭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친구의 말에 알겠다고 그 말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 공원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옆에 에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 스칼렛은 당황하는 브리아나에게 그냥 같이 마약 사러 온 친구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고 이 세 사람은 함께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마약 판매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가 공원 안쪽,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서 점점 더 숲이 우거진 곳으로 걸어 들어갔죠.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요? 바글바글하던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스칼렛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젠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때 에디를 힐끗 보면서 작은 신호를 줍니다. 오케이. 이게 두 사람이 사전에 정한 공격 개시 암호였어요. 브리아나가 상황을 눈치채기도 전에 에디가 뒤에서 갑자기 그녀를 공격합니다. 스칼렛 또한 미리 준비해온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브리아나가 방어하려고 막 손을 들자 그 손목을 잡아서 비틀면서 베어냈죠. 그렇게 총 28차례의 칼부림이 이어졌고 브리아나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잔혹한 공격이 끝난 뒤 스칼렛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에디는 혼자 남아 브리아나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근처를 산책하던 부부와 마주쳤고 깜짝 놀라 도주를 했던 겁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스칼렛은 친구들에게 브리아나 사건의 뉴스 링크를 공유하면서 야, 너네 진짜 조심해라. 너무 무섭지 않냐?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고요. 일부러 브리아나에게 연락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한 치밀한 연출이었고 또 사건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2023년 11월 23일 드디어 두 사람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영국 역사상 길이 남을 만큼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은 절대 아니었고요. 두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공개되면서부터예요. 얘가 죽을 때 남자처럼 소리 지를까 여자처럼 소리 지를까? 우리 죽이고 나서 거기 크기 확인해보자. 이런 식의 명백한 혐오 표현과 잔인한 대화가 포함된 메시지를 나눴더라고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믿기 힘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피해자인 브리아나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친구를 믿었냐? 위험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건 본인 책임 아니냐?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와 댓글창에 쏟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브리아나는 당시 ADHD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상황을 인지하고 또 위협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낮았다고 해요. 게다가 스칼렛을 거의 유일한 친구로 여기고 있었죠.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상대에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법정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칼렛과 에디는 각각 22년과 20년 후에 가석방 기회가 생기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 범죄,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붙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